자, 경험주의 교육과정은 1920년대에서 50년대까지 이제 주류를 이뤘던 교육과정이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주위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경험주의 교육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주의 교육과정은 여기 나온 성격이나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주위가 했던 얘기들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교육과정의 중점은 학습자에게 두고, 여기 나오죠. 아동의 성장을 조성하는 학습을 이제 강조하는 교육과정이고, 그 다음 교재는 이제 학습의 현장에서 결정을 하고 학습의 현장 참가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개인차와 개인의 능력, 창조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교육은 경험이다, 혹은 생활이다, 성장이다, 이게 다 주의가 했던 얘기잖아요. 이런 과정으로 보는 게 경험적인 교육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과정의 특징은 전인교육을 강조한다는 것, 생활 문제 해결 능력과 생활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 아동 중심 교육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동의 개인차가 학습 활동에 반영이 되도록 아이들 정보과 능력에 맞게 어떤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특징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발적 활동을 유발하기가 쉽고, 실제적인 생활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 용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고, 학교 생활의 여러 장면을 통합시킬 수가 있고, 개인차에 따른 학습을 할 수 있고, 이런 건 장점인데, 단점은 기초학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죠. 교육과정을 분류하는 기준이나 증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미숙한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에 실패를 할 수가 있죠. 매번 그 아이의 적성 능력에 맞게 뭔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게 이게 사실 말이 쉽지가 않은 거죠. 미리 사전에 교육과정을 다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행정적인 공제하기가 어렵고, 학습 내용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논리성, 체계성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예전에 객관식표는 좀 이렇게 한 6, 7번 정도 물어봤는데 논술형으로는 아직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1950년대에서 70년대 이때가 이제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직접적이었던 것이 스푸트닉 쇼크 기억나시죠? 네. 그것 때문에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교육을 바꿔야 된다. 아이들의 어떤 흥미나 경험을 강조하는 경험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아니라 아이들 좀 배울 건 배워야 되고, 특히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들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브루너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다라고 배웠던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성격에서 여기 나오는 내용은 바로 브루너가 주장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교육 내용은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도 나선형 교육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선형 교육과정은 바로 계열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나선형이라는 게 이게 소용돌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내용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되 점점 심화 확대시켜서 가르쳐라. 이게 바로 계열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열성을 강조하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이제 강조를 했고, 탐구과정을 이제 중시하고 발전에 따른 내적 성과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게 이 학문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특징도, 그러니까 이제 또 브루너 얘기, 이성개발, 탐구학습 강조, 지식의 구조 강조, 뭐 나선형 교육과정 강조, 비슷한 얘기가 다시 반복이 돼요. 자, 장단점 보시면, 장점 바로 뭐냐? 교육 내용 선정 조직에 있어서 경제적 단순화를 위할 수 있습니다. 맞죠? 교육과정 구성하고 교육 내용을 선정을 할 때 이미 각 학문에 있는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단순화시켜서 교육과정을 구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좋은 점이에요. 기본 개념의 이해를 촉진할 수가 있고, 발견력, 탐구력 이런 걸 향상시킬 수 있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좀 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선정에서의 중복과 누락을 피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각 학문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즉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을 하다 보면 뭔가 중첩되거나 뭐 누락되거나 이런 것도 좀 방지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점 바로 뭐냐? 능력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학생들에게만 적당했어요.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나오지만 수업 시간에서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여기에
브루너가 이런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학습자는 학자가 하는 것과 동일한 눈과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식의 구조는 작동적으로만 표현을 해주면 뭐 7살짜리도 뭐 물리학의 지식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브루너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그게 말이 쉬운 거지 현실로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동적으로 잘 표현을 해줘도 7살짜리가 물리학을 이해하는 게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게 말이 쉽지 사실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애들은 그래도 이 교육과정을 따라올 수가 있는데 능력이 좀 중간 이하가 되거나 이러면은 이게 좀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수와 계통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교과에 한정되고 있는 즉 지식의 구조라는 개념 자체가 이 개념이 들어맞는 교과목이 있고 들어맞지 않는 교과목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식의 구조라는 개념이 잘 들어맞는 교과는 뭔가 교과목의 분류, 수준 이런 게 딱딱딱 돼 있어서 뭔가 먼저 이거를 배워야 그 다음 걸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지식의 구조라는 개념이 잘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 숫자를 알아야 그 다음 뭐 덧셈 뺄셈하고 덧셈 뺄셈을 의 개념을 알아야 그 다음 곱셈 나눗셈이 들어가고 곱셈 나눗셈까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뭐 방정식을 알고 이런 식으로 뭔가 배우는 데 있어서 이게 단계나 과정, 계통 이게 딱딱딱 분명한 학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문들은 이 지식의 구조의 개념이 좀 잘 들어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술교과 과목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일의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유형이 다르죠. 근데 이런 데는 반드시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딱 단계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냐면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교과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그 교육과정은 뭔가 좀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건 좀 소홀하게 되고 있었고 탐구력이 중요하고 탐구학습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탐구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걸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평가할 거냐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그닥 연구를 하지는 않았고 무엇보다는 청소년들의 어떤 욕구나 흥미 그들의 어떤 생활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한 그런 경향이 있는 거 밑에 보시면 이제 관료제 순기능과 역기능 해가지고 이제 여기 쪽 설명이 있고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표를 중심으로 보면은 자 이쪽에 있는 게 방금 호연 미스킬이 정리한 그리고 베버가 얘기했던 관료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관료제가 관료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특징들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면 다음과 같은 순기능이 있지만 근데 이런 특징들이 잘못 운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역기능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한 2-3번 정도 요거를 연결을 해서 이 특징이 갖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뭔지 이걸 알고 있는가를 한 2-3번 정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는 이제 받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논술형으로도 이미 우리가 이 관료제 특징은 좀 물어봤었어요. 근데 다만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논술형으로. 근데 그때 논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이 특징만 물어봤고 그래서 이게 각각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가까지는 논술형으로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과거에 객관식 기출 때는 그 순기능, 역기능 같이 묶어서 물어본 적이 오히려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관료제 특징이 또 한 번 반복이 돼가지고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약간 순기능, 역기능까지 좀 확장해가지고 같이 이걸 좀 알고 있는지 그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규정과 규칙대로 이제 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이런 관료제 특징은 순기능으로는 이런 거예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성과 통일성이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관료제 조제 행정기구는요. 그 자리에 어느 공무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물론 아주 최상급의 관료가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는 약간 방향은 바뀔 수가 있죠. 뭐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높은 최상급의 어떤 그 공무원 자리에 어느 장관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전체 약간 방향은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는 실질적 업무 자체가 완전히 바뀌느냐 하면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정부기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거기서는 어느 공무원이 들어가든지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A 공무원이 들어가든 B 공무원이 들어가건 C 공무원이 들어가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매뉴얼대로 일을 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관료제 조직에서는 그래서 그 매뉴얼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그 규칙을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성이나 통일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순기능인데 근데 이제 역기능으로는 뭐가 있냐면 너무 규칙만 강조하니까 규정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직이 너무 경직되고 그리고 목표 전도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목표 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뭔가 업무를 한 것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규칙만 지키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목표